추수가 끝나고 낙국마저 사라진 논에서 만난 녀석들은 바로 이 독수리들이다. 몽골에서 날아와 고성에서 겨울을 난다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독수리의 먹이를 공급해주는 바로 이 사람들 덕분이다. 싱싱한 돼지고기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체 얼만큼 가져온 걸까? 선생님, 그럼 이렇게 고기 주는 양이 얼만큼 돼요? 일주일에 한 1톤 정도. 일주일에 1톤. 지금 고기가 보니까 뭐 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네요. 이건 바로 그냥 도축장에서 바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도로 지금 먹이 신선도를 유지시키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독수리가 썩은 걸 먹는다는데 왜 썩은 걸 좋아하겠어요? 이제 싱싱한 걸 좋아하지. 싱싱한 거 좋아해요? 네. 독수리는 썩은 거 먹어도 소화 다 되잖아요. 소화는 되죠. 소화됩니다. 한참 동안 독수리들을 지켜보던 김덕성 씨.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다 뺏기기 전에 직접 갖다 주기로 한다. 낯선 취재진이 근처에 있으니 독수리의 경계가 유독 더 심해진 탓이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드디어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 독수리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느라 정신이 없다. 우두머리 독수리가 행동을 개시하고 나야 나머지 녀석들도 우르르 먹이 가까이 몰려드는 게 독수리의 습성이라는데 일단 고기 맛을 보기 시작하자 경계심도 와르르 무너진다. 배가 몹시 고팠을 텐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참았을까? 스스로 사냥을 하지 못하고 번식 기간도 다른 조류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독수리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매년 빠지지 않고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들 덕분에 독수리가 더 많이 또 때로 몰려드는 것은 아닐까. 야생동물 먹이 주기 활동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동물이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개입이 잦아지게 되면 의존력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실 상황을 고려해 보면 독수리들이 야생에서 먹이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시골에 가면은 그런 시골의 이제 공동체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 닭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닭이라든지 동물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자체들을 사실은 이제 유기를 방치를 해두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런 독수리들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위생 문제를 걱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100% 수거해서 소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청소부인데 저 청소부의 역할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직업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레카! 노랑은 치자, 빨강은 소모, 그다음에 파랑은 쪽이라는 거로 할 거예요. 요거 한 2숟가락 넣어서 먼저 녹일게요.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을 펼쳐 잡고 앞으로 당기면서 염색하는 방법이 너비하죠. 과정이 조금 단축돼서 짧게 나오지만 네.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께 배운 천연 염색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커피 묻은 이 폴라티가 재질이 폴리래요, 폴리. 소목,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염색을 해볼까 합니다. 색깔이 좀 더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 매염 작업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쪽에다가 잘 갑니다. 감과 색깔 예쁘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되게 염색이 잘 예쁘게 됐으면 좋겠네요. 섬짓. 이게 이 재질에 따라서도 또 염색되는 정도가 다르더라고. 항상 커피 자국 안 보이죠? 묻혔어.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짜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마소재 셔츠를 준비했는데요. 이 마소재 셔츠는 제가 쪽을 이용해서 한번 천연 염색을 해볼 거예요. 쪽은 환원염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염색을 하려면 수용성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발효하는 게 수용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많이 휘저으면 산소가 들어가서 색깔이 얼룩해질 수가 있대요.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짜고 산소에 닿으면 점차적으로 파래질 거예요. 지금은 녹색 같은데 신기하죠? 신기한데? 저게 산소랑 만나서 저렇게 바뀌는. 이제 한번 헹궈볼까요? 색깔이 아주 곱죠? 그렇다면 땅 위를 흐르는 지표수와 땅 속에서 흐르는 지하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비가 오면 지표면의 물이 하천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천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물은 대수층이라는 공간에 저장돼 있다가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요. 지표수와 지하수는 결국 서로 연결돼 있으며 지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알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지역의 지하수 함량을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떤 이는 지하수를 지하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용 가능한 담수 중 차지하고 있는 양이 많다는 건데요. 하지만 지하수 이용은 약 10%에 불과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어 눈으로 그 양과 흐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호수나 하천처럼 그 모습을 볼 순 없지만 우리의 발밑에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무르며 순환하고 있는 지하수. 과거 상수도 시설이 갖춰지기 전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생활용수로 사용했는데 그 우물물이 바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수온의 변동이 거의 없고 미생물이나 오염물이 적습니다. 한 번 오염되면 자정 속도가 느려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하수를 대량 저장하고 있는 대수층이라는 공간은 경제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연구진은 지하수가 저장돼 있는 대수층까지 자동 계측 장치를 설치한 다음 데이터를 통해 하천변의 지하수 변화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하수의 온도와 수위, 그리고 지표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지하수의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대지가 머금고 있는 물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따라 지하수가 지닌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유레카! 성큼성큼 다가가 자동차 보닛을 여는 기술자. 오늘의 기술은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듯한데 베일에 꽁꽁 쌓인 제습제의 정체는? 이게 저희가 만든 제습제입니다. 이게 어디 있던 거예요? 아, 이게요. 여기 자동차 헤드램프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램프 내부와 외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램프 내부의 결로를 방지하는 램프용 전용 제습제입니다. 의외의 장소에서 만난 기술자의 제습제. 하필 램프 안에서 고군분투 중인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 헤드램프는 자동차의 눈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안성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램프에 결로가 생기면 광이 산란을 일으켜가지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큽니다. 도로 위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용 제습제를 개발 중이라는 이들. 원재료 선정부터 제조 작업까지 모두 기술자들의 꼼꼼한 감독 아래 진행된다고. 아그네슘 화학물이 그 베일 쪽에 가고 있고요. 그다음 그 외에 6가지의 그 화학물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중량과 배합 비율에 맞춰 생산되는 것은 물론이요.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한다는 기술자의 제습제. 포장 작업까지 마친 후에도 여러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제품 상태에 포장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제습제는 흡습을 하면 팽창을 하게 되는데 포장재의 강도나 실링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머금은 물기를 뱉어내는 것은 금물. 습기의 역방출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 바로 제습제 포장지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인장력 테스트다.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실험. 이게 다 뭔가요? 지금 보시는 용기는 램프의 환경을 구현한 표준 용기입니다. 이 표준 용기를 이용해서 저희 제습제의 성능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동일한 온도의 물을 각각의 용기에 넣고 왼쪽 용기에만 제습제를 넣은 뒤 시간 경과에 따른 용기 내부의 변화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온도와 습도 모두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 시작! 약 30분이 지나자 오른쪽 용기에만 뿌옇게 김이 서린 모습.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용기의 습도는 계속해서 낮아진다. 총 4시간에 걸친 실험이 끝나고 한눈에 보기에도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개의 용기. 제습제가 없는 쪽은 이제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자동차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자전기기에도 수분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습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레카! 아까 제가 헤어드라이어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선풍기거든요. 네. 에어프라이어도 사실은 선풍기입니다. 네. 뭐라고요? 네. 선풍기 어디 이게 날개도 어떻게 없고. 선풍기예요? 네. 사실은 선풍기죠. 그래서 네, 거기 선풍기인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공기를 뜨겁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는 공기를 뜨겁게 해서 머리를 세팅하는데 최적화된 거고요. 프라이어는 공기를 뜨겁게 해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게 초점이 맞춰진 조리기구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거 빼고 머리 넣어도 머리 되는 건가요? 지금 해보죠. 머리 들어갈 것 같으시면 네. 저요? 준비됐나요? 출연료 값은 해야 되잖아요. 온도 이렇게 200도 빨리 코드를 꼽고요. 생명수당인가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꼭 꼽습니다. 200도 들어가시죠. 아, 네.
아유 넓다. 딱 맞네요. 자취할 수 있겠다. 안에서 할 수도 있겠다. 넓다. 좋다. 뭐 박태희 씨 머리도 우리가 튀길 수 있지만 아까 영상 속에서 군만두가 굉장히 잘 튀겨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에어프라이어라고 해서 기름이 없는 그런 튀김 기계잖아요. 네. 어떻게 기름 없이 튀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원리는 바로 이 공기인데요. 공기를 내부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수분이 없어지면서 이 뜨거운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음식이 바삭바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치킨도 살리는 거예요. 아, 죽은 치킨까지. 그 명언이 네네. 이분한테서 나왔던 거구나. 이분이 만드셨네. 이야, 아, 대단하네요. 영광입니다. 유레카! 저기 아니 남 속에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도둑이에요? 네? 도둑이요? 도둑이라뇨? 저 도둑 아니에요. 저는 카시터라고 합니다. 카시터. 카시터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무인함에 이제 차키를 넣어두시면 저희 카시터들이 차키를 가지고 대행으로 차량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주들이 원하는 시간과 서비스를 예약하면 지정된 카시터들이 차량 관리를 대행해준다는 신개념 앱. 카시터들은 무인함을 통해 차키를 인수받고 서비스 장소까지 직접 차를 운전한다. 예, 안녕하세요. 형 이거 저희 퍼펙트 세차 진행할 건데 조금 꼼꼼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차 내부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도 이들의 목. 내부 정리가 모두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차 작업이 진행되고 이 순간부터는 작업자들 못지않게 바빠진다는 카시터. 작업 현장을 맨눈으로 감시하고 구석구석 촬영해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기 때문 한마디로 자동차 전담 비서인 셈이다. 그 덕에 차주들은 일상 업무를 보면서 손 하나 까딱 않고 자동차 관리가 가능하다. 차 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줘서 제가 직접 가지 않고도 제 차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의뢰인은 퇴근 후 키를 넣어두었던 무인함에서 다시 키를 찾아가기만 하면 세차 끝! 그대로 원래 자리에 돌아온 자동차. 어우, 풀코스가 따로 없다. 직장인이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한 번 가면은 2-3시간은 기본이니까. 근데 이 카시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는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이 편리한 앱을 직접 개발했다는 주인공을 찾아온 곳. 그가 비대면 차량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데 차량 관리를 할 때마다 제 여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차도 세차장을 다녀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이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카시터는 오직 무인함을 통해서만 자동차 키를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 일회성으로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을 택한 것도 하나의 특징.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맡기거나 찾을 수가 있고요. 카시터 또한 시간이 허용할 때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어서 시간으로 정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서비스 자유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면을 줄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기술자의 아이디어. 단순 세차 서비스뿐 아니라 수리, 점검 등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단다. 공정비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서비스 센터 방문 대행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 대행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차량 점검 내역과 관리가 필요한 항목 등을 리포터 형태로 정리해 효율적인 관리를 돕는 것도 이들의 임무. 카시터가 단순히 안전하게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돌보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에 대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동차 공부를 조금 하면서 자동차 정비 기능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유레카! 빗물연구센터 연구진이 만든 이 옥상 텃밭은
빗물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명 오목형 텃밭으로 빗물이 모이도록 가장자리를 높게 만들고 텃밭 아래에는 저류판을 설치해 빗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빗물 저류판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 빗물의 유출 속도를 줄이는 구조로 텃밭의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옥상 한쪽에는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일명 빗물 저금통입니다. 비가 올 때 모아놓는 물은 텃밭을 가꾸는 데 사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와 생활 용수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빗물 저금통의 효과는 단연 물을 절약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51mm의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빗물 저류조가 840제곱미터 그리고 빗물 집수면에서 100제곱미터로 물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하루에 총 47톤 가량의 물이 절약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빗물 필터실입니다. 옥상에서 모은 빗물과 건물의 샤워실에서 나온 물을 정화하는 시설인데요. 빗물의 경우 침전식 필터와 회전식 필터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화학 처리 장치 없이도 이물질만 가라앉히면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빗물. 산성비나 대기 오염으로 빗물에 대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빗물의 사용은 탐탁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는데요. 빗물 정화에 화학적 기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그건 특별히 제거할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빗물에서는 처리할 것이 찾아보니까 없어요. 화학적 물질을 집어넣어서 처리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가령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비소가 있고 철이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화학적 처리를 해야지만이 제거되는데 빗물은 유통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내려오면서 지붕에만 닿은 물이기 때문에 증류수가 지붕에만 닿았기 때문에 여기는 화학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자원. 빗물의 가치에 대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자연 현상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가치.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빗물 관리 기술의 확보는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유레카! 이 효과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입니다. 1961년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이하를 일부 생략한 0.506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0.000127이라는 근소한 입력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의 패턴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나비 효과라는 말의 기원은 1972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실시했던 강연의 제목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미세한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후에서 나타난 표현이죠. 그런데 나비 효과에서 왜 하필 나비가 쓰이게 되었을까요? 1952년에 출간된 레이 브래드버리의 SF 소설 천둥소리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생대의 나비 한 마리 때문에 미래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뀌어 희대의 과격파 전체주의자가 당선되었다는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물리학사를 돌이켜보면 태양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입증하려다 실패한 과학자가 무수히 많은데요. 물리학의 거장이라고도 불리는 뉴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중력의 영향으로 서로 묶여있는 두 개의 물체가 타원 궤도를 따라 서로 돌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이 예측은 이론상으로도 실제 천체에 관한 관찰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상태였습니다. 항성과 해성의 타원 운동이 전형적인 그 예인데요. 이처럼 물리학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분야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학을 이용하더라도 설명하려는 물체가 3개 이상이 되어버리면 서로를 간섭하는 힘이 복잡해져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물리학에서 N체 문제 또는 3체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태양계의 행성이 이 3체보다 많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3체 문제는 수학, 물리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골치 아픈 난제였습니다. 쟁쟁한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지만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887년 스웨덴의 오스카르 2세가 이 문제의 해법을 찾는 자에게 막대한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수많은 물리학자와 수학자가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앙리 포인카레입니다. 포인카레는 이 문제를 큰 궤도 운동을 하는 두 개의 물체를 하나로 묶고 그 큰 묶음과 작은 궤도를 이동하는 한 개의 물체, 이렇게 두 채로 문제를 단순화해서 3체 문제를 설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 방법도 상금을 받기에는 충분히 대단한 방법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포인카레는 자신의 설명 체계에 커다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체 문제의 큰 궤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궤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 다시 말해 카오스, 혼돈 상태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포인카레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카오스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이론은 컴퓨터 공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작은 변화에 따른 카오스 상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산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카오스 이론에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기상 변화학을 접목해 에드워드 로렌츠가 나비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지금 쓰이고 있는 나비 효과의 어원입니다. 참고로 아직도 3체 이상의 물체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는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